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면철입니다. 사실 요즘 참 착잡합니다. 이게 통일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는 또 주제이기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통일이라는 그 개념이 갖는 역사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일 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참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단 3세대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분단 1세대가 생각하는 거, 분단 2세대가 생각하는 거, 분단 3세대가 생각하는 게 그게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또 시대적인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긴 호흡에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하고 또 올해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하고 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은 좀 짧게 발표를 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갔는데 또 어딜 가면은 질문을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도 계시고 하니까 궁금한 거 좀 생각해 두셨다가 이따가 꼭 이게 오늘 발표문이 아니어도 통일 문제, 남북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관련돼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질문을 좀 생각을 하셨다가 이따가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이 그 통일 개념, 통일 정책, 대남 정책, 이쪽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은 과거하고 조금 공통점도 있지만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기만 하더라도 민족과 또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주의 발전을 추구했다라면은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분단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정상 국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빈도수도 많이 줄어들고 민족에 대한 강조보다는 국가에 대한 강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있다 이런 거고요. 두 개 국가로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억을 해보시면은 2015년에 갑자기 북한에서 평양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 시각은 지금 한반도는 일본하고 똑같은 시차대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북한에서 그것은 그 일제 잔재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식민지 역사를 청산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본하고 시차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차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남북한의 시차가 달라진 거죠. 남한은 기존 시각을 채택하고 북한이 30분 차이를 두면서 남북한의 이제 시차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시차가 달라지는 결과를 이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시차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동일 시간대로 북한이 남한과 시각을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앞으로 이 남북관계 교착이 장기화가 되면은 다시 평양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한데 남북 관계 역사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남북 관계가 잘 풀렸던 시기와 잘 안 풀렸던 시기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잘 풀렸던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 초반에 뭐 질사남북 공동성명 겨우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거고, 전두환 정부 때 84년에 수혜물자를 받아서 85년에 이산가족 상봉하고 경제회담하고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89년부터 한 91년까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던 시기, 그리고 또 다시 악화가 되고, 김영삼 정부 때 카터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지만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조문 논쟁을 거쳐갖고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집권 초기에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했거든요. 제가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장관 보좌관을 했는데, 제가 2004년 7월 달에 장관 보좌관이 됐는데, 그때 남북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왜 남북 관계가 끊어졌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베트남에서 탈북자를 비행기에 100여 명을 이제 싣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박용길 장로님의 그 방북을 당시에 통일부가 이제 불허하면서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게 풀린 게 2005년 거의 6.15 행사를 통해서 풀렸으니까 거의 1년 이상 교착 상황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어떻게 해서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악화를 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2008년 평양의 봄이라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평창의 봄이라는 게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까지 약 1년 정도 된 거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또 장기 교착으로 갔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잘 돌아갈 때보다는 잘 안 돌아갈 때가 굉장히 길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잘 안 돌아갈 때,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돌아갈 때 정부가 그런 교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아예 그럴 생각이 없다면은 그게 재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라는 게 교착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교착의 원인과 배경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장기 교착이 되면서 그 김정은 체제가 지난 50년간의 남북 합의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부터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냉전 시대에서 처음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보면은 북한에서는 7.4남북 공동성명부터 모든 합의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3대 통일 헌장이나 3대 통일 헌장 기념탑 이런 거를 부셔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에서의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남북한이 합의했던 원칙이라든가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성과를 부정하고 김정은 체제의 독자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뭐 지속성도 있지만은 또 그 시기마다 일종의 단절성도 있는데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부정한다라는 차원에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담론에서 이 민족 개념은 이중적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도 사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든가 우리민족 제일주의 이런 담론은 사실은 남북관계나 한민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북한식 체제의 정당성이나 우월성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가 결코 길지 않았고 또 지난 50년 동안에 아주 단절됐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일종의 한반도에서의 전체 조선민족의 이익을 강조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잘 돌아갈 때,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잘 풀릴 때 그런 개념을 사용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체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회주의 민족이론 이거를 이제 강조했다라는 차원에서 두개 국가론의 기본 개념이 새로운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북한 민족의 우월성을 국가론으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 역사의 논리로 따져보면은 대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금 남북관계 현실은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비관적인 현실이죠.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장기화됐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남북 간의 또 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더 벌어질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2월 달에 당 전원회의하고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통일 개념 자체를 공식 문서에서 지금 폐기하고 있고, 또 대남 정책을 담당했던 제도와 기구들, 조평통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구들도 지금 폐지하고 있고, 아마 통일전선부도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협력의 상징들, 경의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연락사무소라든가 금강산 관광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미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남한의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뭐 모르죠. 그걸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김정은 집권이 벌써 13년째인데요. 초반기에는 주로 김정일 시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라면은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김정은 체제의 어떤 특성, 또 차별성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국가에 초점을 두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게 38선이 남북만 가르는 소분단의 경계가 아니고 한미일과 북중러 이걸 가르는 대분단의 선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을 하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남북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 양자 관계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제 관계이면서 민족 내부 관계 두 가지가 섞여서 된 거죠. 국제적 규정력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고, 휴전이라는 것도 이승만 정부가 빠진 연합사령관과 중국, 북한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휴전관리 체제도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든가 또 그 휴전관리를 하는 그 자체도 국제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70년의 역사라는 것은 남북관계는 남북 양자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서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닉슨 대통령이 71년 2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대탕트가 이루어지면서 미군 철수를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희 정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적시자회담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7.4남북 공동성명을 채택을 한 것이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라는 것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변화, 이른바 탈냉전이라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2000년 정상회담, 2007년의 정상회담, 2018년에 세 번의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특히 우리가 여기서 남북미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요. 북미 관계가 풀릴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도 북미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왜 노무현 정부에서 초기에 정상회담을 하지 왜 마지막 해인 2007년에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자회담이 교차하게 이루고 부시 행정부가 겨우겨우 북한과의 외교를 결정을 한 게 2007년 초, 우리가 베를린 합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2018년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정말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남북 관계도 풀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도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매우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미러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문제는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 체제, 유엔이라는 거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국제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결의안이라든가 뭐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의 합의가 지금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얄타 체제의 종말이라고 부를 정도로 과거하고는 다른 국제 질서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뭐 핵개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북한이 뭐 위성을 발사하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든 기타 등등 뭘 하더라도 러시아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도 기권 혹은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성명조차도 채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이 제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인 그 제재 이 메커니즘을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북중러, 북방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하고 원칙적인 입장으로 된 거고, 최근에 이제 뭐 북일 관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북일 관계에서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정상회담까지 논의가 됐지만은 역시 이제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물밑 조율이 물 위에서 외교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일 관계는 물밑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고, 아마 상반기 내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북러 관계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극동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 대신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분야의 첨단 기술이라든가 특히 이제 위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각종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군사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북러 관계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국가로는 남북 관계 역사에서 사실은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1991년에 남북한이 각자 유엔 회원국이 됐죠.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과 또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징, 이거를 이제 합쳐갖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일종의 통일을,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하는 합의를 한 것이죠. 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지만 한반도 차원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 관계다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 두 개 국가의 현실과 통일이라는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는 남북 관계죠. 결국 남북 관계가 유지가 되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두 개 국가라는 현실에서 통일이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다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남북 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다리가 사라지면서 남는 거는 두 개 국가 사이가 적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대와 두 국가론의 상관관계입니다.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적대적 두개 국가론이고 교전 중인 두개 국가론이죠. 근데 이걸 이 앞에 거를 빼버리고 두개 국가론을 뭐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현실하고는 좀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양국 체제론이라는 건데, 아니 뭐 맨날 싸우지 말고 그냥 쿨하게 국가와 국가로 인정을 하면은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평화롭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두 개의 국가론을 상정하는 거는 앞에 평화로우면은 두 개의 국가론을 상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우면은 충분히 잠정적 특수관계론을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특수관계론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정세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상태에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두 개 국가론이라는 개념은 그건 뜨거운 얼음 이런 뜻이죠. 형용 모순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떼고 양국체제론을 논의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대와 두 국가론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앞에 이 적대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두 국가론이냐 특수관계론이냐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리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많은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의 문턱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1968년에 푸에블로 사건이 나오고 1.1 사태가 벌어지고 울진 삼척지구에 130명의 무장간첩이 3달 이상 왔다 갔다 할 때도 거의 그거는 제한전쟁이죠. 전면전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때라든가 또 76년에 우리가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1994년에 미국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갖고 외과 수술식으로 핵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검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남북한이라는 게 이 좁은 지역에 군사적 밀집도가 너무 크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해가 너무 크죠. 당연히 한미 군사들의 군인들의 사망 숫자뿐만 아니고 민간인 사망자라든가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망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면전쟁을 일어나기는 더 어려워졌죠. 일종의 억지력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지역에서 소규모의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거죠. 그거도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충돌도 벌어지면 안 되죠, 사실은. 아무리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제한된 영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와 서해 일종의 그 완충 공간에서 충돌의 여지를 없애는 거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초소를 철거하고 서해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격 훈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를 일종의 요 완충 공간에서 하지 말자. 그것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가 이제 파기가 되면서 완충 공간이 사라졌다.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 밑 채널도 있고 물 위 채널도 있죠. 물 위 채널은 정보기관 사이에 7.4 남북 공동성명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런 게 다 중단이 돼 있고요. 물 위에 적십자 채널이라든가 또 남북회담 채널이라든가 남북 군사당국 간의 직통전화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지금까지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거의 분야를 총망라해서 인도주의, 당국 간, 군사 분야, 정보기관 모든 채널이 중단된 거는 거의 처음이죠. 이게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발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는 의사소통이죠. 그런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위기 국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위기 국면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지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협상 국면이라는 게 미국이 움직이든가 남북 간의 채널이 돌아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중국도 중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 이후에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다를 겁니다. 실제로 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국제 질서도 달라졌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가능성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의 핵능력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협상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달라진 거죠. 북중 관계, 북러 관계 이런 걸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 계기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이게 현재 위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통일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 상황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재정립할 건가.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 다양한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물감 목사님의 통일론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사점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의 교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도의 통일론이죠. 밀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통일이라는 것은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꾸는 것인데 당연히 그거는 민 차원의 사람과 사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 사례를 얘기를 할 때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서독에 의한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통일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 동독에서 동독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서독하고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동독 주민 다수가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동독과 서독이 합의로 통일 조약을 맺어갖고 통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그거를 동력으로 삼아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지만은 통일의 과정 자체는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예멘 사례죠. 예멘은 90년에 합의로 한번 통일하고 94년에 전쟁으로 통일합니다. 근데 이 합의로 통일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도자들끼리의 일종의 권력 나눠먹기. 그러니까 남예멘이 국력도 작고 인구도 작고 군사력도 약한데 북예멘이 부분적인 연방제를 제안했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통일하자. 그 조건은 뭐냐? 권력을 나누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권력 나눠먹기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분단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전쟁을 군사적 충돌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상처, 이질성, 종교적 차이도 있었고 교육 방식의 차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만의 합의라는 게 오래가지 못하더라.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로서 남부가 흡수가 되고 남부 분리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내전이 지금은 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 사이에 지금 10몇 년째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우리가 국가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첫 단추를 잘못 띄운 게 뭐냐. 바로 통일이라는 게 백성의 어떤 마음과 합의와 참여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들끼리의 통일이라는 것은 후유증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은 민간 차원의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또 정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통일은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물가 목사님이 이게 통일 방안에서 저는 결정적 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바꿨어요. 결국 김일성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 방안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바꾸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통일 방안 차원은 남북 정부 차원에 수렴된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공식적인 합의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의 남측의 국가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 하는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라는 것은 91년 3월 달에 물칸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 간의 대화와 그 이후의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방식이라는 것은 통일을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통일의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 이제 2005년에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관 보좌관을 할 때 저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거기 그 대형 현수막으로 통일은 됐어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물칸 목사님께서는 그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다 같이 한결레가 돼서 분단의 장벽에 온몸을 부딪혀갑니다 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정치 현실이라는 게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뭐 조만간에 아마 통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통일 방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 방안이라는 거는 정부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당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당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야당들의
합의 속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뭐 법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오랜 세월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정부 차원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를 통일 방안을 발표한다고 그래갖고 그건 지속성을 갖기 어렵죠. 합의의 과정이 생략돼 있으니까. 합의의 과정이 생략돼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 현실 자체가 매우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쉽지 않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국회 여러 가지 합의 기구들도 있고 법적으로도 통과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고 그걸 또 모으기 위해서 최소한 진보 개혁 진영의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긴 시간일 텐데 이 긴 세월 속에서 분단 3세대의 달라진 인식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갖고 수렴을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대적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인 상태로 전환을 할 것인가 그게 거기에 따라서 통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계기와 기회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론에 대해서 현재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